안녕하세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채널에 꼭 저와 닮은 사연들을 듣게 되면서 저도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 다시 그때를 떠올리려고 하니까 화도 나고 억울하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고 나면 복잡한 마음도 정리가 될까 싶어서 긴 사연이라도 써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남편을 봤을 때 깔끔한 인상에 반듯한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말투도 가볍지 않고 진중해 보였고요. 남자답진 않아도 섬세하고 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원래 본성이 그런 인간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변하기라도 한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호감이 생겼고 두세 번 더 만나다 보니 대화도 잘 맞고 삶의 가치관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시댁복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 정말 성품도 좋고 인심 좋은 분들이셨어요. 특히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고 예뻐해 주시니까 저도 괜히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던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일도 자주 도와드리곤 했어요. 제가 일 도와드리겠다고 가면 시모는 저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또 일하겠다고 온 거야.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쉬어야지. 저는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몸이 근질거려서요. 어머님, 제가 서빙부터 같이 할게요. 뚝배기 무거울 텐데 그 얇은 손목 부러지겠어. 보기는 그래도 엄청 무쇠팔 무쇠다리예요. 시모는 제가 서빙을 하고 있으면 뚝배기 무겁다. 국밥이 보글보글 끓어서 뜨거운 물 튄다. 손 조심해라 등등 정말 물가에 애를 내놓은 부모처럼 걱정 어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서빙도 하면서 들어오는 손님들께 큰 목소리로 인사도 하고 주문도 척척 받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일하고 있으면 테이블을 정리하던 시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그런가? 오늘따라 손님들이 아주 많네. 식당이 맛집이라고 소문났나 봐요. 세아가 너 팔 아프겠다. 얼른 집에 좀 가. 이것만 하고요. 저보다 아버님이 더 힘드시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오셨잖아요. 평생 식당만 했는데 뭐가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너는 이제 얼른 들어가. 시부는 제가 식당 홀을 오고 가면서 분주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만하라면서 쟁반도 가져갔어요. 두 분은 정말 혹시나 제가 힘들지 않을까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죠. 그때는 임신 전이라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휴일에는 시부모님 식당으로 와서 일을 하고는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회사가 많이 바쁜 편이라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멀뚱히 있느니 일이라도 돕자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저는 돕겠다고 갔던 건데 시부모님들은 제가 뭐만 하면 힘드니까 하지 말라면서 말리기 바쁘셨습니다. 그때 저는 홀에서 일 도와드릴 게 없으면 바로 주방으로 갔어요. 그러면 시모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시다 옆에서 설거지하겠다고 서 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네 식당인 줄 알겠어. 그만하고 가서 쉬지 그러니. 저 설거지 진짜 잘해요. 아마 식기세척기보다 제 손이 더 잘 닦아낼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일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네. 우리 며느리 갈 때 일당이라도 두둑히 챙겨줘야겠네. 에이, 어머님, 가족끼리 무슨 일당이에요. 제가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일당 말고 용돈 줘야겠다.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맛있는 거 사들고 가서 남편이랑 둘이 있어. 우리 딸도 식당 와서 일 좀 하라고 하면 싫어하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나서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용돈이요? 정말 안 주셔도 괜찮은데
그럼 저 용돈은 잘 받겠습니다. 시댁에는 시동생, 아가씨 이렇게 삼남매였는데 시모는 아가씨가 식당 일을 절대 돕지 않는다고 한탄하듯 말했죠. 그래서 시부모는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겠다며 용돈을 제게 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굳이 괜찮다고 끝까지 거절하면 시모는 집에 가서 먹으라고 이것저것 정말 바리바리 챙겨주시기 바빴습니다. 시부모님 식당이 바쁠 때는 엄청 바쁘고 한가할 때는 너무 한가했던 편이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에는 수익적인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쉬는 날이면 식당으로 가서 일을 도왔죠. 농사도 아니고 식당이라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라 선뜻 나서서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저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첫째를 임신했고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아무래도 친정도 거리가 멀었고 시부모님도 식당을 하셔서 바쁘다 보니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참 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시부는 매일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랑 손자 잘 챙겨주라며 일 바쁘다고 소홀하면 안 된다고 늘 당부를 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당부하지 않아도 늘 저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아가 너무 힘들고 지치기만 했어요. 미혼일 때는 몰랐던 게 너무 많았습니다. 막상 육아를 시작하고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기저귀를 많이 쓰는지도 몰랐고 분유를 이렇게나 잘 먹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애기 기저귀 쓰레기가 한가득 쌓인 것도 모른 채 멍하니 아이를 방에서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퇴근했는지 남편이 거실과 주방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기척도 없이 집에 와서 청소만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제 들어왔어? 집에 온지도 모르고 있었네. 전화 안 받길래 애기 재우고 있을 것 같아서 조용히 들어왔지. 저녁은 먹었어? 아니, 아직. 당신도 피곤할 텐데 오자마자 청소만 하네. 내가 뭐가 힘들어.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이 뭐가 힘들어서. 난 이렇게 퇴근이라도 있지. 당신은 애 보는 게 끝도 없잖아.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위로가 된다. 내가 주변 정리하고 분리수거까지 하고 올게. 저녁은 간단하게 먹자. 저는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안 싸우던 커플도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면 많이 싸운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큰아들을 낳고 남편과 더 돈독해졌습니다. 부부가 마음을 맞춰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은 시댁에서 첫 손자라서 정말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특히 시모는 식당에 있다가도 손자가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도 자주 걸어오셨어요. 집안에 아이가 생기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들 하죠. 제가 큰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밝고 큰 소리로 웃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던 시동생은 조카가 생기자 제일 많이 달린 사람이었어요. 평소 말수도 없고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큰아들이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쯤 애들이 타는 전동 자동차를 사와서 선물로 줬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데 장난감에 호기심 많은 큰아들을 보면서 시동생은 이런 말도 했어요. 현우야, 이거 삼촌이 사주는 거야.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있어. 나중에 너 크면 삼촌 차 타고 좋은 곳 더 많이 놀러 가자. 저는 시동생이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조카라 그런지 과자, 옷, 신발 등 정말 살뜰히 챙겼어요. 지금 생각해도 큰아들은 시동생한테 받은 것도 많고 가장 예쁨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동생이 하도 애기 옷을 사오니까 시동생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으면서 어쩜 이렇게 애들 옷을 잘 사요? 예전엔 몰랐는데 백화점에 가니까 애들 옷이 참 많더라고요.
지나가다 한 번씩 보면 우리 조카 생각도 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샀어요. 내가 깨끗하게 입혀서 나중에 도련님 장가 가서 애 낳으면 다 물려줄게요. 애들 금방 커서 제대로 입지도 못해요.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 이건 형수님 거예요. 어머, 제 선물도 있어요? 뭘 이런 걸 다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 화장품 사면서 샀어요. 요즘 찬바람 불어서 그런가 얼굴이 까칠해요. 여자들 이런 화장품 주면 좋아한다고 하던데요. 안 그래도 하나 사려고 했는데 애 키우니까 화장품은 손 떨려서 못 사겠는 거예요. 정말 잘 쓸게요, 도련님. 애들도 중요한데 형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앞으로 제가 자주 사다 드릴게요. 저는 시동생과도 부쩍 친해졌고 오히려 아가씨보다도 서로 속내를 많이 털어놓고는 했어요. 아가씨는 워낙 아기를 보러 오거나 하지도 않고 늘 바빴죠. 그래서 그런지 조카 보러 온다고 자주 오는 시동생과 친해졌습니다. 게다가 시동생은 시부모 두 분도 정말 잘 챙겼어요. 솔직히 제 남편보다도 더 시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동생과는 막연하고 편한 사이로 잘 지냈어요. 그렇게 첫째 키우다 너무 힘들어서 둘째는 절대 안 낳겠다고 다짐했는데 큰아들 재롱에 둘째 욕심이 났어요. 저나 남편 둘 다 형제가 있다 보니까 외동보다는 형제가 있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둘째를 갖게 됐고 남편은 정관 수술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남편 혼자 외벌을 하고 있어서 둘째까지만 낳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첫째를 키워봐서 그런지 둘째는 정말 혼자 알아서 큰 기분이 들 정도로 금세 커 있었어요. 둘째도 아들인데다 연년생이라 둘은 정말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도 5년이 지나 있었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시동생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결혼 후 시모한테 불행이 닥쳤습니다. 가슴에 멍울이 잡히는 게 이상하다며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시모는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수술은 잘 끝났는데 문제는 항암 치료였습니다.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시모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심리적, 신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부모 두 분이서 하던 식당이었는데 시모가 아프자 시부가 혼자서 운영해야만 했죠. 그래서 식당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저는 아들 둘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늘 시모를 간호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는 것도 거부할 만큼 힘들어 하셨어요. 아무래도 머리도 빠지고 체중도 감소해서 시모는 본인 모습이 볼품없다고 느꼈는지 저만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빠진 머리가 쉽게 돌아오겠어? 어머님, 그래도 음식을 잘 드셔야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은 피하고 무기질 비타민 다양하게 있는 식단이 좋대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잘 준비해 볼게요. 내 말이 우스워? 너도 오지 말라잖아. 깡 마르고 머리도 죄다 빠져서 해골 같은데 이깟 음식이 뭐가 중요해? 그런다고 내가 건강해져? 네, 제가 꼭 어머님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쫓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냥 맛있다고 드셔주셔야 저도 기분이 좋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어머님이 맛있다고 드셔주시면 며느리가 기뻐서 춤이라도 출 거 아니에요. 시모는 제가 말장난을 하면 화를 내다가도 피식 웃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를 보러 가면 자꾸 농담을 던지고 한마디라도 더 붙여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후에는 구내염도 나고 손발도 쩌릿함을 많이 느끼셨죠. 저는 시모가 손발이 쩌릿하다고 하면 옆에 가서 발도 주물러 드리고 손도 주물러 드렸어요. 그런데 시모는 제가 가까이 가면 괜히 피하려 하시고 심한 날은 돌아 누우셔서 저를 보려고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 누워있는 시모 발을 주무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 발로 식당을 그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병이 나죠. 이제 잠깐 쉬라고 이런 시간을 주셨나 봐요. 발도 작으신데 어쩜 그렇게 식당만 가면 날아다니셨어요? 너는 남의 발을 그렇게 주무르고 그래. 나 괜찮어. 발 저리시잖아요. 이렇게 주무르고 나면 좀 나아져요. 내가 너 보기 창피해서 그렇지. 수술하고 나서부터 나한테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넌 자꾸 내 옆에 붙어서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니까 나도 창피하다고. 아무리 늙었어도 나도 체면 차릴 줄 아는 여자인데 너라면 좋겠니? 제가 아들을 둘이나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키웠잖아요. 그때 너무 고약한 냄새들을 맡아서 그런가 저는 다른 냄새는 악취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힘들고 지독했으면 안 했겠죠. 그리고 내일 병원도 가셔야 하니까 오늘 발 이렇게 좀 풀어두시는 게 좋아요.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정말 네 덕분에 살았어. 며느리가 한 트럭이 와도 너 하나 있으면 나는 살아. 시모는 저한테 대뜸 고맙다면서 우셨어요. 계속 불만, 좌절만 하던 시모는 계속해서 제가 말을 걸고 대화를 하자 마음이 조금 풀어지셨습니다. 그때는 아가씨도 일을 하느라 바빴고 시동생도 수산 유통업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는 저 말고 며느리가 한 명 더 있는데 저만 늘 이렇게 바빴어요. 그것도 그런 게 사실 시동생 결혼 당시부터 저는 동서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모를 챙기는 일은 오로지 저 혼자 했어요. 이런 걸로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시댁 어른이 아프면 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모가 유방암 진단받고 수술부터 항암 치료 과정에 동서는 머리카락 하나 비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부도 매일 둘째 며느리는 있는 것 같지도 않다면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보통 다른 집은 시댁 행사가 있으면 며느리들끼리 의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늘 혼자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동서 성격이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어요. 성격뿐만 아니라 혹시 개념도 없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었는데 동서는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 힘을 주고 온 거예요. 명절에 무슨 시상식이라도 가는지 화려한 원피스부터 가방 구두까지 정말 어디 선이라도 보러 간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부가 그런 동서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옷만 보면 새로 결혼도 하겠어. 명절에 뾰족 구두까지 꺼내 신고 왔어. 아이고, 목걸이도 그렇게 큰 걸 걸고 있으면 목 아프겠네.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오빠한테 제주도 가서 살자고 했는데 오빠가 싫다고 하니까 그 대신 제가 구두랑 가방, 옷 사달라고 조른 거예요. 결혼했으면 호칭을 제대로 해야지. 오빠가 뭐야, 오빠가. 지나가는 남자한테도 오빠라고 할 거냐? 참 별 희한한 이유로 돈 쓴다.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래? 시부는 그런 동서를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동서는 그런 시부를 보면서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참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동생도 동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눈치를 줬는데 동서는 눈 하나 꿈뻑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댁에 오자마자 거실에 떡하니 앉아서 가방을 정말 고이 모셨어요. 대체 얼마나 비싼 가방이길래 휴지까지 뽑아서 바닥에 깔더니 그 위에 놓는 겁니다. 진짜 저렇게 편하게 쓰지도 못하고 모셔야 할 가방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동서는 앉은 자리에 꼿꼿하게 앉아서 명령조로 시동생한테 이런저런 걸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나 물 좀 갖다 줘. 내 핸드폰 어딨어? 핸드폰도 여기로 가져와. 동서는 시동생을 보면서 계속 이것저것 시켰어요. 시동생은 명절에 부모님 앞에서 싸울 수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은
제가 참을 수가 없었던 말이 있었어요. 갑자기 동서가 시동생을 부르더니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차키 좀 줘. 지금 너무 심심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갔다 와야겠어. 가방 사고 밖에 제대로 못 나갔어. 오늘 나가서 놀다 올래. 명절에 어디 가겠다는 거야? 넌 며느리잖아. 누가 촌스럽게 명절에 며느리라고 일을 해. 그거 다 남녀 차별이야. 그렇게 할 일 많으면 당신이 좀 해. 기가 막혔어요. 시동생이 수산 유통업으로 돈을 꽤 버는 편이었는데 동서는 그런 시동생을 ATM 기계라고 생각하는지 현금 지급기쯤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시댁에서 일하면 남녀 차별이라는 말을 내뱉는데 제가 가만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동서, 지금 시댁에서 뭐 하는 거야?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시키기만 했으면서 남녀 차별이라고 했어? 맞잖아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오자마자 너한테 앞치마 던져줬겠지. 근데 누가 여기서 너한테 일하라고 협박한 적 있어? 아니잖아. 그런데 뭐가 심심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지금 나가겠다는 거야? 형님이 이렇게 눈치 주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럼 일을 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내가 안 심심하고 스트레스 날리게 해줄 테니까 어서 주방으로 와. 저는 동서를 보면서 주방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나물과 손이 많이 가는 산적꼬치를 만들게 시켰습니다. 꼭 명절에 시댁까지 와서 심심하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시댁에서 남편을 종 부리듯이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시키면 어느 부모가 좋게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다 못해 일을 시켰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뭘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하고 있는 게 영 못마땅해서 일을 만들어서 시켰어요. 그때 동서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앉아서 꼬치를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동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동서, 너무 재밌지?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물도 팍팍 묻히고 좀 해. 스트레스 좀 풀릴 거야. 동서는 제가 비아냥거리면서 말하자 마지못해 대답을 하고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때도 시모가 건강이 안 좋았을 때라 동서와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로서는 머리를 쓴다고 썼던 겁니다. 그래서 동서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워낙 저랑 성격이 다르기도 했고 동서는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래도 좀 예쁘게 보려고 노력했지만 미운 털 박힌 사람은 미운 짓만 한다고 하잖아요. 동서는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수산물 유통을 하면서 정말 돈도 잘 벌고 잘 살았는데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수산물 유통 중간 단계를 줄여서 마진이 많이 남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일당한테 제대로 당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에도 피해를 많이 받고 사기당해서 잃은 금액을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다가 결국 사업이 망하게 됐던 거였죠. 그때 처음으로 시동생의 절망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럴 때 가장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신뢰를 줘야 될 사람이 아내 아닌가요? 평소에 카드 긁고 다닐 때는 신나게 쓰더니 이제 와서 시동생이 망하니까 자기 집만 싸서 집을 나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동서가 남기고 간 거라고는 그동안 썼던 카드 빚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사기를 당하고 하던 일이 부도가 났다는 말에 놀라서 달려갔어요. 집을 가보니 이미 동서가 집안에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챙겨서 도망친 후였습니다. 집안은 엉망이고 시동생은 거실에서 술병을 쥐고 허망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집안 꼴은 이게 다 뭔데요? 정말로 동서 도망친 거예요? 잠깐 일 보고 왔더니 없어요. 이혼하자고 쪽지 하나 남겨놓고 집안에 돈 될 만한 것도 다 들고 튀었어요.
제가 그동안 귀신이랑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사기꾼을 잡던지 도망간 동서를 잡던지 해야죠. 다 끝났어요. 지금 저 빚도 수억이고 당장 이번 달부터 못 갚는 카드값이 수백만 원이에요. 그 말을 듣자 시모는 가슴을 치며 주저앉았어요. 저도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당황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시동생은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어요. 사업도 망하고 동서도 도망갔는데 남은 건 빚더미 앉아서 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을 하고 매일같이 홀로 남은 집에서 술만 마셨어요. 시모는 그런 시동생을 보면서 매일같이 걱정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시모도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서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댁에 큰 사건이 터지니까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힘든 거 같은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도와줘? 자기가 자기 발등 찍은 거지. 돈이 남아돌아?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래도 당신 동생이잖아. 내가 사업한다고 돌아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회사나 다닐 것이지. 됐어. 피곤하니까 걔 얘기 하지도 마. 남편은 동생이 망했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했습니다. 시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라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오고 그야말로 믿을 곳 하나 없는 신세였어요. 저와 남편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급한 사람 구해줄 순 있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싸늘한 남편 반응을 보니까 실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동생은 살던 집마저 처분하게 생겨서 시모와 같이 시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시동생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아들, 집으로 가자. 엄마 집에서 좀 살다가 다시 일하면 되는 거잖아. 저 집에 못 가요. 가기 싫어요. 제발 저 좀 그냥 두세요. 엄마가 이럴수록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 이놈아? 너를 보는 이 엄마 속은 편하겠니? 제발 사람 살린다 치고 엄마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 시동생은 시모를 보면서 제발 그냥 좀 두라며 애원을 하며 울었습니다. 시모도 체력이 좋지 않아서 저는 목 놓아 우는 시모를 달래고 집을 나왔어요. 정말 이러다가 두 사람 다 울다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모를 데리고 나와서 시댁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말해볼게요. 지금 충격이 커서 저러는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자상했는지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걱정 마시고 제가 설득해 볼 테니까 어머님은 건강관리 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괜한 짐만 되는 것 같아. 저한테 미안하시면 얼른 건강해지세요. 저는 미안해하는 시모를 달래고는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시동생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집을 가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시동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한테 간다고 하고는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심적으로 힘들어서 부모님 뵙기도 힘든가 보다 생각하고 시동생 결정을 따랐어요. 하지만 저는 시동생이 한 말에 속았던 겁니다. 시동생은 워낙 남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 친구네도 가지 못하고 전철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거예요. 친구네 간다는 시동생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친구네 간 거면 고마움의 사례라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끝끝내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화를 수도 없이 받을 때까지 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겨우 전화를 받았고 그때야 시동생이 노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시동생은 저보기도 창피하다고 제발 찾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지 않을 테니 전화만 받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니
시동생은 전화기를 꺼버리고는 한동안 연락 두절이었어요.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고 또 안 받을 것 같았지만 습관처럼 시동생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가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안 전화가 꺼져 있던 시동생 전화기에 신호음이 가더니 그제야 시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반가운 마음에 시동생한테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서방님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형수님, 죄송해요. 저는 살 자격도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지금 어디 있으신데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뭐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안 보면 평생 저 안 보고 살 거예요. 저 혼자 갈게요. 형하고 같이 오실 거예요? 아니요. 저 혼자 간다니까요. 남편은 출근해서 정말 저 혼자 가요. 형수님, 형이랑 같이 오지 마시고 꼭 혼자 오세요. 그래서 저는 시동생한테 혼자서 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혼자 시동생을 만나러 갔어요. 장소는 서울에 있는 어느 진짜 작은 동네였습니다. 직접 장소로 가보니까 정말로 행색이 초라한 시동생이 서 있었어요.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지저분했고 손톱도 정리 안 한 지 오래됐는지 죄다 때가 낀 손이었습니다. 수염도 엄청 길게 자라 있었고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시동생 모습에 깜짝 놀라서 시동생 앞으로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세요? 집으로 돌아오시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이 엄청 걱정 많이 하셨어요. 제가 불효자예요. 다 제 탓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자식이 잘날 때만 자식이에요? 부모 눈에는 못나도 다 내 자식인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뭐라도 좀 먹어요. 그냥 국밥에 소주나 한 잔 사주세요. 그걸로 되겠어요? 고기라도 먹으러 갈래요? 삼겹살은 어때요? 아니에요, 형수님. 저 그냥 국밥에 소주 한 잔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행색이 초라해진 시동생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국밥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제 눈도 제대로 못 보고 눈치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시부모라도 데려왔을까봐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로 혼자 왔다고 재차 말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그런 게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렇게 주문한 국밥이 나왔고 시동생은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소주도 나왔는데 소주병은 뚜껑 열 틈도 없이 따뜻한 국밥에만 집중된 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치를 하나 들어서 숟가락에 놔주면서 말했어요. 제가 애 낳고 살아보니까 자식은 무슨 짓을 해도 예뻐요. 미워할 수가 없던데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속 그만 태우시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 배신하고 도망간 동서요. 난 처음 보자마자 관상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니까 내 말 안 듣고 하던 이게 뭐예요? 부부는 한 몸인데 옆에서 같이 이겨내야지. 어떻게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요? 형수님, 그만 좀 울어요. 뭘 잘못했다고 울어요. 울 사람은 사기꾼이랑 그 도망간 그년이 울어야죠. 나 정말 그동안 속 많이 터졌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비우고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아직 젊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도 해서 혹도 없어졌는데 이제 일만 해요. 자, 깍두기도 드시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털어버려요. 형수님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시동생이 오열하듯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목 나오니까 놀랐습니다. 방금 한 대 맞기라도 한 사람처럼 목 놓아 울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흐느껴 우는 시동생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왜 우세요, 서방님? 울지 말아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저는 형수님을 배신했어요. 형수님, 형하고 이혼하세요. 제발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저 돈이 너무 급해서 사업 망하기 전에 형을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형이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있는 걸 봤어요. 형이 제 전화를 안 받아서 부탁하려고 갔는데 형 회사로 찾아갔는데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뒤따라갔는데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데이트하고 있었어요. 계속 지켜봤는데 같이 술 먹고 노래방 가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까지 갔어요. 그거 저 다 봤는데 형을 협박했어요. 무슨 협박이요? 형수님한테 형 바람피는 거 전부 말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시동생의 말에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날벼락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회사 일로 바쁘다고 집에도 잘 못 오고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이 중견기업 차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바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매번 차장 일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만년 과장할 걸 그랬다고 하소연도 했어요. 제가 죄가 있다면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던 죄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성실했던 사람이라 의심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시동생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지금 나한테 한 말 다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냐고요. 핸드폰 사진 찍어둔 거 있어요. 제 말에 시동생은 핸드폰을 열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정말 사진 속 인물은 남편이 맞았습니다. 사진은 누가 봐도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누가 봐도 바람을 피는 게 확실했죠.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온 몸으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났어요. 이게 다 꿈이라고 믿고 싶은 만큼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알고 보니까 나한테 보여준 그 사진을 가지고 남편을 협박했던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 하니까 시동생은 그날 상황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사업이 망하기 직전에 남편한테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는데 남편은 나 몰라라 했던 거예요. 곧 망하게 생긴 상황에도 힘내라는 말이나 격려의 말조차 없는 데다 완전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외면해서 결국 시동생이 남편을 찾아왔다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동생은 남편의 외도 장면을 목격하고 생각지 못한 발상을 한 거예요. 외도 장면을 찍어서 남편을 협박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시동생은 남편한테 이런 문자를 남겼더군요. 형, 나 형 다 봤어. 형수님한테 전부 말하기 전에 당장 전화 받고 내려와. 그래서 남편이 숙박업소에서 내려오자 그제서야 빛의 속도로 내려와 시동생과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동생을 보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말했대요. 너 미쳤어? 너 지금 나 미행하는 거야? 누가 미행해? 형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형 동생이긴 해? 나 피하고 도망치더니 고작 한다는 게 바람피고 있는 거야? 형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나 형수님한테 전부 말할 거야. 너 미쳤어? 너 삶 망해간다고 지금 같이 죽자는 거야? 형 이혼 당하는 꼴 보고 싶어? 그럼 나 부탁이 있어. 나 지금 정말 5천만 원이 필요해. 그게 무슨 개 이름이냐?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딨어? 형 직업도 있고 빌려줄 수 있잖아. 나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 그럼 너 지금 내가 못 빌려주면 다 말하겠다는 거야? 나만 망할 것 같아? 같이 망하자. 형수님이 그동안 우리 집에 어떻게 했는데. 너는 그럼 그렇게 헌신한 형수 배신하겠다는 거야?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 나 살아야 된다고. 집사람이 돈 안 준다고 이혼하자고 하잖아. 이대로 망하면 도망갈지도 몰라. 남편은 시동생의 협박과 애원에 못 이겨 결국 2천만 원을 줬던 겁니다. 5천을 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 끝까지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고
2천만 원을 대가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라 두 형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황당했어요. 솔직히 바람핀 놈이나 그걸 가지고 협박하던 놈이나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동생을 보며 화를 내듯 말했어요.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시댁에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해요? 나한테 당장 말했어야죠. 그때 너무 열이 받아서 맥주컵에 소주를 들이붓고 세 잔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시동생을 뿌리치고 소주를 원샷했습니다. 애들만 없었어도 이대로 딱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신감이 컸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시동생 걱정이나 하고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겠습니까? 이기적인 형제들 틈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식당에서 무릎을 꿇고 저한테 빌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정말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욕이라도 하세요.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바로 남편 회사로 쫓아갔습니다. 더 이상 바보인 채로 있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시간 끌고 싶지 않았어요. 무작정 회사로 달려가서 저는 회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젊은 여자가 문을 열어줬고 저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무실 한가운데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박민수 나와. 박민수 어딨어? 여기 박민수 차장 자리 어디예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기함을 하고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제 팔을 잡아 끌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회사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술 마셨어? 어우, 술 냄새. 내가 못 올 것 왔어? 충분히 회사 와서 당신 찾을 자격 있잖아. 그동안 한 번을 와본 적도 없으면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술까지 마시고 와서 왜 행패를 부려. 일단 나가자. 빨리 나가. 나 지금 당신 인생 망가뜨리러 왔어.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사진 하나 보는 게 정확히 알겠지. 핸드폰으로 문자나 봐봐. 저는 그 자리에서 시동생한테 전달받은 사진과 영상을 전부 남편한테 보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핸드폰을 확인했고 모든 직원들이 숨죽여서 저와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우선 나가서 얘기하자. 나 회사에서 위치도 있는데 쪽팔리게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나가자 빨리. 쪽팔리게? 뭐가 쪽팔려? 아들 둘에 저도 두는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나 몰래 바람을 펴? 쪽팔려? 여러분, 여기 박민수 차장이 처자식 다 했는데 바람 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도 지킬 지위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혹시 이 여자 아세요? 그러면서 핸드폰 화면을 사람들 방향으로 보여주자 직원들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수근거리는 방향을 보니까 책상 밑에 어떤 여자가 떨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외도 상대였습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다 수근거리면서 전부 쳐다보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모두 놀란 눈치였고요. 저는 그 방향으로 가서 책상 밑에 숨어있는 여자를 끄집어내면서 소리치며 말했어요. 아, 너였어? 나는 같은 회사 직원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내가 여기 올 줄은 몰랐지? 아주 그동안 좋았니?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유부남이랑 놀아나니까 좋아? 너 결혼은 했어? 사모님,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끝내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상간녀는 정리하려고 했다며 끝까지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이게 죄송하다고 넘어갈 일입니까? 솔직히 사과를 하는 모습에 더 열이 받았어요. 그동안 나를 속이고 둘이 붙어 먹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뭐? 죄송? 죄송하다면 다야? 그럼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저는 상간녀를 보고 소리치면서 정수기에 꽂혀 있던 물이 반쯤 차 있는 물통을 뽑아들고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그 상간녀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 왜 이러세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상간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쪽을 보게 됐고 그 난리가 났으니 전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간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네 머리 끄댕이 잡고 응징하고 싶은데 내 손 더럽히기 싫어서 이쯤 하는 줄 알아. 나는 지금 너한테 벌을 내린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실체를 알게 됐으니까 이 여우 같은 년아. 그리고 박민수 당신도 두고 봐.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회사를 뒤집어 놓고 나왔어요. 정말 남편의 바람핀 상대가 회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같은 회사였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야근에 주말 출근에 출장 핑계까지 대면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 싶은 생각에 너무 분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회사 일로 바쁘다고 혼자서 애들 챙기고 시댁까지 챙기던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시부모는 저한테 정말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과로 제가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제가 챙길 수 있는 건 전부 챙겼어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제가 가장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도 저는 남편 회사 사장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회사에 있는 박민수 차장 해고하지 않으면 저 회사 앞에서 매일매일 해고되는 그날까지 1인 시위할 거예요.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회사 사장은 얼마 뒤 남편을 권고사직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권고사직되자 상간녀는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각종 소문과 험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2년이나 외도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어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을 믿고 가정을 책임지던 저한테 돌아온 결과가 이거라니 허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한테 가장 미안해 하시던 분들이 시부모였어요. 시모는 특히 저를 따로 찾아와 꼬깃한 봉투에 1,000만 원을 담아서 저한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다 자식 잘못 키운 내 죄야. 나 정말 내 자식이지만 안 보고 살 거야. 세상에 이런 처가 또 어디 있다고 바람을 펴. 나는 평생 너한테 죄 갚는 심정으로 살게. 우리 손자들 잘 키우고 잘 살아.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주는 마지막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저는 시모가 주는 돈 봉투를 받을 수가 없어서 거절했는데 시모는 꼭 받아달라며 제 손에 쥐어주고는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 모습이 저와 시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는 날 저를 찾아온 사람은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가 죄송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부터라도 인생 똑바로 살아요. 나중에라도 떳떳하게 살고 싶으면 지금 정신 차리라고요. 신체 멀쩡한데 택배나 일용직 뭐라도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밥이나 한 끼 사요. 그때 한번 만날게요. 진짜 제일 믿고 꼴 보기 싫은데 그래도 다 사실대로 말해준 사람이잖아요. 힘내요. 나도 힘내서 살 거니까요. 형수님, 정말 고맙고 죄송합니다. 그날 시동생과 같이 온 아가씨도 저를 보며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을 남겼어요. 지금은 전 남편이 된 파렴치한 인간과는 아예 연을 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애들을 책임져야 해서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 엄마 도움으로 애들 키우고 돈도 벌면서 지내고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정말 제대로 한번 찍혀보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나라 외도로 인한 이혼이 그렇게 많다는데 제발 가정에만 충실하면서 살자고 이렇게 사연을 썼습니다. 특히 가정 있는 사람들 정말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혼 어른들한테나 별거 아니지 아이들한테는 큰 상처예요. 부디 모든 가정이 평안하길 바라겠습니다.